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감기가 아주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독한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목 상태가 조금 불안정한데요. 혹시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려나 저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네요. 자, 최선을 다해서 임팩트 있게 좀 오늘은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시장이 안 좋은 그러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어, 좀 제가 이제 한 4월이 아니죠. 4분기 정도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항상 시장이 좀 좋았던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향 앞으로 갈 때 조금 우울하게 내려간 적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되기 싫은 분들이 미리 이제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이제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거래가 안 남죠. 거래를 안 하죠. 그래서 이미 이번 주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뭐 글로벌 매크로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유동성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세한 또 시장과 관련된 우리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약하게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듯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좀 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정강 후약으로 조금 밀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특히나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국 증시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작되는 우리 증시도 또 조금 약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약했고,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에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증시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UAW라고 하면 UAW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의 자동차 노조를 우리가 UAW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노조가 지금 보시면 GM, 스텔란티스 뭐 공장들의 공장 일부들이 파업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죠?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드하고는 뭔가 이제 그 협상에 약간 매끄럽게, 포드하고는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GM하고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공장의 일부는 파업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또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약간 무겁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노조가 생각했던 거,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뭔가 뭐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노조가 파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파업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이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드하고는 좀 이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 협상의 진전이 있는 반면에 GM과 스텔란티스에는 압력을 좀 가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파업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뭐 다 전체적으로 다 파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포드하고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GM과 스텔란티스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둘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나마 조금 잘 되고 있는 포드 쪽에서도 협상이 잘못돼서 결렬이 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되면 이 사태는 좀 더 길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자동차 산업의 우리가 뭐 부분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자동차 쪽 관련주들의 흐름을 미국 쪽에서 흐름을 한번 보면 그래서 포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드는 1.89% 상승을 했고요. GM은 약보합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테슬라를 한번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게 얼마예요? 4%? 네, 4%짜리 아주 큰 음봉을 또 하나 맞아버렸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테슬라 DSLA. 네. 자, 지난번에 기술적으로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 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갭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 네, 저기에서 고점에서 올라가다가 하락갭을 하나 큰 거 맞았는데 저거를 단기간에 회복하지 못하면 주가가 회복을 하더라도 저 구간에서 이제 갭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210달러에서 207, 80달러까지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결국에는 그 갭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21선과 6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짜리 음봉을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기가 약간의 그 철옹성 저항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밑으로는 뭐 200일선과 지난번 저점이 지지 역할을 할 것이고 위로는 갭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 테슬라는 또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제 저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쪽을 잠깐 한번 보면 미리 선조정을 좀 받았죠.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선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자, 2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가격 조정 후에 최근에 뭐 수출이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역시 자동차 쪽의 수출은 견조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가격 조정을 200일선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좀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00일선은 깨지 않고 200일선 부근에서 가격 조정 기아차도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 다 마찬가지지만 전고점 있죠. 전고점 여기 전고점. 전고점을 이번에 바로 돌파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 매크로 환경입니다. 자, 현대차로 보면 20만 5천 원 정도, 그죠? 20만 5천 원이 전고점이고 올라가더라도 거기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에 좀 부딪힐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더라도 8만 8천 원과 9만 원. 왜?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죠. 생각보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특히나 금리가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할부 금리를 바탕으로 조달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동차 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금리 좀 빠지면 좀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모기지 금리가 7.5% 정도를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8%를 또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도 영향을 줄 것이고 아마 자동차의 앞으로 판매가 이러한 경기 소비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판매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정고점을 바로 돌파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를 찍어 눌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의 바우먼이라고도 하고 버먼이라고도 하는데 연준 위원이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가능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보우먼 위원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후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에너지 가격들이 곰실곰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섣불리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시그널을 줬을 경우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우먼 위원이 보여주면서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오후 들어서 급격히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에 파월 전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죠? higher for longer. 금리가 상당 기간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도 앞으로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인플레가 약간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을 사전에 먼저 꺾겠다라는 거죠.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먼저 사전에 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자, 최근에 higher and longer end라는 이런 표현들이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왼쪽 세로축이요, Y축이라고 볼 수 있죠. Y축이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이다.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2.5고요. 여기가 5%잖아요. 그죠?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의 아주 중요한 그 지표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죠. 이거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연착륙. 네.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죠? 경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잘 연착륙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소프트 랜딩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igher for longer island라고 여기에서 요 영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S&P입니다. X축은 S&P인데 S&P가 얼마? S&P 인덱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 전망치가 왼쪽으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월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서 멈추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추세 반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키맨이 자꾸 장시작전 방송에서 아침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변곡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 주말에 그래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10년 국채 금리가 살짝 주춤했습니다. 보시죠. 자, 4.5%까지 올라가다가 주중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네, 근데 금요일에는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얼마까지 4.4357까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4.3 아래만 좀 내려와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4.3 아래로만 좀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와 주는 흐름이 되면 지수는 조금 바닥을 잡고 좀 기술적 반등을 적어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금리의 추이가 당분간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멈추냐 안 멈추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제가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가 있고요. 자, 우리 기술주들 잠깐 이야기 또 해볼까요? 기술주, 빅테크, 미국의. 자, 얘네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타의 주식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겁니다. 룸이라는 것은 상승 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타의 주식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는 거고, 광고, ads 이게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와 인공지능의 성장이 조금 촉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메타에는 있는가, 뭐 이런 기사들인데요.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메타가 걸어왔던 행보 그림을 보면 감원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부진해지고 광고에 대한 수입이 막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원입니다. 인건비죠, 인건비를 이렇게 줄입니다. 비용 절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업황이 약간 이제 바닥을 잡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매출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SNS를 하시는데, 그죠? SNS에서 가장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전문층 분들을 중심으로는 틱톡, 그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바로 메타의 요거 아닙니까? 요거. 여기. 그래서 여기 쪽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는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9월 27일과 28일 다음 주네, 그죠? 9월 27일과 28일 메타에서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행사들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AI,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당연히 하겠죠. 왜? 지금은 빅테크 관련주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코멘트를 해줘야 주주들도 좋아하고 주가도 긍정적인 그죠? 힘을 좀 받고 하기 때문에 핫한 이 키워드를 분명히 메타도 다음 주에 27일, 28일 요 행사에서 뭐 어떤 작은 언급이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메타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광고 매출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는데, 별 이슈가 없다라면 메타는 뭐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해외 주식 쪽에 가서 메타 플랫폼, 자, 요거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메타 거의 뭐 박살난, 거의 메타는 이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갭 상승을 갭 상승, 잠깐만요. 여기 갭 상승을 두 번이나 만들어냈는데 거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잘 기술적으로도 잘 지켜내더니 $100에서 얼마까지 325달러 갔다가 325달러 갔다가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기 상승 갭은 메워버렸습니다. 메워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상승의 에너지가 훼손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가가 좀 21선과 61선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행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에 대한 기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분기에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이 이제 원래는 좀 탄탄하고 견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 조금 흔들리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이게 4Q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서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서비스 활동이 원래 서비스가 아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좋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외부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서비스 업종 쪽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서비스 활동마저도 이제 약간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업종마저도 영향을 좀 주면서 원래 서비스 업종 위주로 이제 고용이 많이 이제 강하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 설비를 굳이 풀 캐파로 가동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또 고용이 또다시 여기서 줄어들게 있고 재고가 쌓이는데 굳이 막 공장을 활발하게 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용을 또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당분 같은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아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수요가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지면서 서비스 활동도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과연 연착륙을 잘 성공을 해낼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또 한번 4분기 한번 또 흔들릴 것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미리 지금 약간 매를 좀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4분기에는 우리가 이런 고비들을 또 잘 한번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부분 한번 잘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이제 할애를 해서 우리 국내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국내 다양한 또 산업들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참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이 안 좋은 그러한 그림이었는데요. 그 하락했던 배경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9월 FOMC에서 시장에서 기대와 그 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의 괴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 괴리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장시작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주도 테마였던 AI 쪽, 그죠? 로봇 쪽, 그 다음에 뭐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욕구가 커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뭔가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격의 실마리를. 네, 반격의 실마리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FMC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이미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도주들 있죠. 주도주들 중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가격 조정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면 뭔가 상승하에 기폭제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네, 추석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추석 전후가.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5거래일 동안 지난 일주일 내내 노란색이 하락 종목수입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흐름이 일주일 내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지켜주고 있던 거래 대금도 이렇게 하향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 뭔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렸을 가능성이 높죠. 자금이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자, 심각한 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의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한번 이 부분이 해소가 될지, 이렇게 5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수가 1000개 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좀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뀔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침보다는 지난 금요일날 오후장에 뭔가 낙폭을 회복하는 그림, 그 다음에 상승 종목수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아쉽게도 1000개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5일 연속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로 뭔가 큰 시장의 악재가 좀 나타났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고금리의 장기화, 그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5일 연속으로 1000종목 넘는 하락 종목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아마 반등이 아마 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추석 연휴 전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도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코스닥 거래대금은 7월 26일 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2차전지 관련된 5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25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요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추석이 우리 길잖아요. 왜?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기간이 휴일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 불안해. 그런 부분들에 자금을 조금 주식을 현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 자, 제가 뉴스를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요거죠. 금요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드디어 끝났는데 자금이 얼마가 몰렸습니까? 이거 33조가 몰렸다요. 올해 최대 경쟁률 524대 1.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청약하기 위해서 다른 현금이 여유가 없다라면 주식 좀 팔아가지고 그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영향을 전체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적어도 가능한 구간이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부담이 되고 비싸면 뭐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사항은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달, 5월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3배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금요일날 기준으로 10.5배입니다. 이거는 포워드 기준이에요.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 10.5배입니다. 10배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퍼가 10배다. 엄청나게 뭔가 비싸다, 과하다, 고밸류다 느낌 안 드시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10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9배, 8배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항상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배 전후에서는 일단은 뭐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비싼 주식들, 고밸류 주식들이 문제인데요. 네, 금리 때문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채권 금리 추이 한번 보시죠.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회사채입니다. 트리플 B 마이너스. 이게 금리가 가장 높죠. 왜냐하면 트리플 B 마이너스니까 신용도가 가장 낮은 회사채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금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원래 좀 안정을 찾던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끝 대부분 다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저신용자분들,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은 분들, 특히나 고금리 대출에 많은 분들은 분명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시장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에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신용 위험, 시스템적 위험 시그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하반기 레고 사태가 있었던 구간,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아주 미세하게 지난 금요일 주말 후반에 이번 주 후반에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런 그림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이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도 자금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면 점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미국 증시에서 볼 때 뭔가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뭘 보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무료로 뭘 볼 수 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채권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을 보면 되는데, 이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 ETF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일 것이고, 이렇게 뭔가 시장에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위험한 채권들의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다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주 좁은 구간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구간에서의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죠. 최근에, 그죠?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러한 그림인데, 만약에 이게 이 좁은 박스권을 깨고 밑으로 막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두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는 HYG라고 옛날에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를 미국 주식 창에다가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뭔가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스템적 위기의 가능성이 낮다라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때 좋은 타이밍은 결국에는 중립보다 투자 심리가 공포 구간에 있을 때, 그죠? 요때 우리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국내 수급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과는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 좋을 때, 코스피는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 코스피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돼서 원화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2500선, 600선을 뚫지 못하고, 그죠?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 때문일까요? 외국인들 때문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인데요. 계속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야,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그죠? 틀어줘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처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들어 올릴 텐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아닌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시장의 뭐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수급적인 환경,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 등등해서 뭐든지 별로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좋은 거는 뭔데?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모멘텀이 뭔데? 딱히 없죠. 딱히 없는데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항상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호재가 뭔데? 안에 호재는 없는데 그래도 주식이 많이 빠졌어. 이것 또한 작은 호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이번 금요일 날 반등을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가장 대장주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과거 대비해서 평균 정도 수준까지 회귀한 상황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적어도 호재는 될 수 있다. 라고 반등의 이유는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에서 20% 이상 지금 이미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HBM 주도주가 이스페타시스였잖아요. HBM 주도주가 반도체 쪽에 이스페타시스가 고점에서 30% 이상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30%, 40% 가깝게 지금 주가가 다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뭐죠?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 두산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인 낙폭이 아주 큰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제는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쪽으로 가면 업종별 하락률 계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요거를 뭐 다음 주부터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저는 그 생각입니다. 뭐부터 반등을 할까요? 가족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항상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아니죠.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을 줄 때 가장 선도에 선다. 장땡이다. 라는 것을 항상 공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요 종목들은 뭐냐 하면요. 지금 EST가 월간 수익률이 49%, ISC가 26%, 인텍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 반도체 섹터에서는 9월 초부터 해서 8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9월 달 한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장이 비실비실 재미가 없는데 9월 한 달 동안 반도체 내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누구일까? 그죠? 그러면 시장이 뭔가 딱 돌아서려고 할 때 반도체 쪽에서 뭔가 주도가 되는 것 같아. 엔비디아가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네? 그러면 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갈 텐데 반도체 내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HBM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딱 보면 누굽니까? 자, HBM 관련주 쪽에 소켓, ISC,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쪽에 인텍플러스. 왜? 여기 보시면 HBM 공정 쪽에서 기판 검사 쪽에 인텍플러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패키징 쪽에 여기 소켓 테스트 쪽에 ISC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HBM 관련된 쪽에서는 이들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네요. 그죠? ISC,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PSK 홀딩스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다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다 20%에서 마이너스 25% 지금 빠져 있는 종목들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근데 주말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죠? 주말에 안 올랐으면 한미 반도체 주식도 사실은 20%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저렇게 반등을 보였고 반도체 HBM 쪽에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HBM 관련주 중에서 한미 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들어온다. 수급은 누구 수급이 들어오냐? 기관들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기관들 수급이 들어올 때 이들부터 내가 먼저 공략을 한다든지 먼저 본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한 카테고리만 하나 먼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8월달, 7월달은 빠져 있는 거고 9월 한 달 동안의 월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한 달 동안의 월간 수익률인데 어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의 월간 수익률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각 제가 다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러면 9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9월 한 달만 아직 한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9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은 누구냐 뽑아보니까 우리의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가 23% 빠졌고 그 다음에 이게 분리막 WCP입니다. 분리막을 하는 회사 WCP. 그 다음에 탈출기를 만드는 대보마그네틱, LNF,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엔캠 이런 순서대로 9월달은 2차 전지 쪽에서 낙폭 가대가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종목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추려 두시고 만약에 추석 전후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내가 공략을 한다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특히나 그 주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기간 수급이 유입이 되면 금상첨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빠진 만큼 빠졌고 바닥권에서 주도주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음 주 장 시작 전 방송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나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은데 열심히 종목 이야기 해봤자 그렇죠? 뭐 그 매매 해봤자 물리기 실상이기 때문에 좀 종목 이야기를 제가 좀 덜 해드렸는데 반등의 포인트가 이제 마련이 되면 추석 전후로는 또 열심히 종목 이야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 꿀잠 잘 주무시고요. 재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이제 월화수 3일만 열심히 달리면 되죠. 3일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